정부와 여야 정치권이 총선을 앞두고 수도권을 겨냥한 공약을 잇따라 내놓으면서 지방 차별 정책이라는 강한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서울 수도권 출퇴근을 30분으로 단축하는 GTX 구상은 대구 경북을 비롯해서 비수도권에도 도입하겠다고는 하지만 그 구심점이 수도권이라면 지역 균형 발전은 공연불이 될 것이라는 목소리가 나오는데요. 철도 지하화 사업 또한 수도권에 비해서 땅값이 저렴한 비수도권은 개발 이익이 적을 텐데 이 막대한 사업비를 부담할 민간 업체가 과연 있을지도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생생매거진 오늘 박은정입니다. SOC건설과 개발계획 등 대규모 투자 사업은 국가 균형 발전에 미칠 영향성을 면밀하게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총선을 앞두고 이번 공약에서 지방이 들러리 신세가 되지 않을까 이런 우려가 벌써부터 나오고 있는데요. 오늘 기자의 눈에서 자세하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월 13일 화요일 생생매거진 오늘 시작하겠습니다. 자, 기자의 눈으로 지역의 현안과 이슈를 들여다보는 시간입니다. 매일신문 구민수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총선을 앞두고 어떤 공약이 나왔는지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공약 나왔나요? 네, 그중에 하나가 철도 지하화 사업인데요. 철도 지하화 사업은 지난달 8일에 여야 합의로 통과됐습니다. 네. 대도시 지상 철로를 지하로 옮겨서 소음 분진 피해를 해결하고 철도 부지에는 대규모 건설 사업을 유도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대구에서도 서대구역에서 수성구 사월동에 이르는 경부선 도심 구간이 대상이 될 수도 있지만 네. 회의적인 반응이 앞섭니다. 수도권은 맞춤형 대책이라는 건데요. 수십조 원이 들 재원은 민간에서 조달하겠다는 장밋빛 전망을 내놨지만 홍준표 대구시장은 철도 지하화 특별법에 대해 서울은 땅값이 비싸니 되겠지만 예. 대구에 깔린 철도를 지하화하려면 얼마나 들겠냐며 회의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광역 급행철도 GTX 구상을 두고도 비판이 나오고 있다고요? 네, 이 사안은 지난달 말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밝혔는데요. 수도권과 함께 부산, 울산, 경남, 대구, 경북, 대전, 세종, 충청, 광주, 전남 4개 도시권에서 GTX 서비스를 도입하겠다는 방침이지만 무게 중심이 수도권 GTX에 쏠렸다는 데에는 이견이 없습니다. 예. 서울을 구심점으로 수도권 곳곳이 30분 이내로 출퇴근이 가능한 인프라가 현실화된다면 국토 균형 발전은 공연불이 된다는 지적입니다. 이 GTX 얘기를 좀 해보면 수도권을 촘촘하게 연결을 하겠다. 그래서 수도권 출퇴근 시간을 30분 시대로 열겠다. 이런 얘기잖아요. 네, 정부가 지난달 전국 GTX 구상을 공개했는데요. 현재 추진 중인 수도권 GTX A, B, C 노선을 예정대로 착공하고 추가로 D, E, F 노선을 신설하겠다고 합니다. 네. 해당 노선은 수도권을 남북, 동서로 가로지르고 있는데요. 대전, 대구, 부산을 거점으로 한 GTX 노선도 있었지만 이미 기존에 구상됐던 방안을 반복하거나 조금 더 구체화하는 수준에 그쳤습니다. 이런 식으로 수도권 교통을 더욱 강화한다면 대부분의 청년들은 수도권 행을 택할 가능성이 큽니다. 그렇죠. 가뜩이나 수도권을 중심으로 밀집된 인구 구조가 더욱 강화될 것이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네, 철도 지하화 사업 역시 마찬가지 이런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네, 철도 지하화에는 여야 모두 이견이 없었습니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지난달 31일 경기 수원을 방문해서 전국 주요 도시 철도를 지하화하고 상부 공간을 개발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도 이튿날 철도 GTX 도시철도 도심 구간 지하화와 주변 지역 개발을 총선 공약으로 발표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여야 모두 철도 지하화를 위한 특별법도 통과시켜 근거도 마련해둔 상태입니다. 특별법은 정부가 국유재산인 지상철도 부지를 부동산 개발업체에 현물 투자하면 개발업체가 지상을 개발한 수익으로 철도를 지하화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네, 수익성이 담보돼야 실제 사업이 좀 추진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네, 비수도권 지역에서 회의적인 반응이 나오는 대목인데요. 예. 철도 지하화는 대전, 대구, 부산 등 경부선이 지나는 도시를 중심으로 수십 년 전부터 나왔던 이야기입니다. 물론 특별법이 비수도권을 포함하는 식으로 구색을 갖췄지만
민자 유치로는 한계가 뚜렷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네. 수도권과 비교해 땅값이 저렴한 비수도권에서는 막대한 지하화 비용을 부담할 민간업체를 구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에 가깝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비슷하게 또 지적을 받고 있는 게 얼마 전에 발표된 노후계획 도시특별법인데요. 네. 20년 이상 된 노후 택지를 재개발할 때 용적률 등에서 인센티브를 주겠다 이런 내용입니다. 네. 이것 또한 또 수도권 맞춤이다 이런 지적이 벌써부터 나오던데요. 네, 사실상 수도권 1기 신도시 특별법이라고 불리고 있는데요. 대구도 성서나 시지 7곡 등이 대상이긴 하지만 실제 재건축 사업이 추진될 가능성이 극히 희박합니다. 네. 특히 지금처럼 주택 경기가 얼어붙은 상황에서는 더욱 그런데요. 정부가 특혜 논란을 벗어나기 위해서 비수도권 계획 도시의 규제도 함께 풀어주겠다고는 했지만 개발 심리만 자극하는 희망 고문이 될 수 있다는 비판이 나왔습니다. 자, 이런 상황을 놓고 이제 홍준표 시장도 크게 비판하고 나섰어요. 네, 수백조에 달하는 서울 중심의 새로운 철도망 구축에는 속전속결, 무리 없이 추진되고 있는 반면에 영호남을 잇는 달빛철도는 수십 년 동안 실패를 거듭하다가 이제 겨우 특별법이 제정된 상황입니다. 이에 대해 홍준표 대구시장은 지방시대를 외치면서 수도권 집적을 더욱 가속화시키는 정책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예, 뭐 정부와 여당은 물론이고 야권도 이 수도권 총선 결과에 뭐 총 집중하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런 수도권 맞춤형 공약이 쏟아지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선거까지 아직 시간이 많이 남았는데 벌써부터 이렇게 나오니 대한민국은 수도권 공화국이라는 말이 절로 나오는데요. 예. 총선이 다가오니 더욱 실감이 난다는 반응입니다. 그동안 저출생, 지방 소멸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서 국토 균형 발전을 중점 과제로 다뤄야 한다는 목소리가 많았는데요. 그렇습니다. 이 지방 시대를 열겠다는 구호도 이때 등장했고요. 하지만 뭐 당장 시급하게 다가온 선거 앞에서는 완전히 무용지물이 되었습니다. 네, 뭐 지역에서는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될 것 같은데 네. 국가 균형 발전과 또 지방 소멸 위기에서 총선에 뭔가 아젠다를 떠올려야겠는데요. 네, 이 국가 균형 발전이나 지방 소멸 위기 이 두 가지 모두 뒷전으로 밀리지 않도록 경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정부와 여야 정치권이 수도권 맞춤형 공약을 잇따라 내놓는 것은 이 영남권은 물론 호남권마저 어차피 잡아놓은 물고기라고 생각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건데요. 네. 아무래도 수도권이 격전지이기도 하고 여야 이 의석수가 매 선거마다 달라지기 때문에 여기서 승부를 봐야 된다라고 판단할 수도 있습니다. 수도권에서. 네. 예. 그리고 또 지역의 경우에는 공천만 되면 당선되는 이런 선거 풍토가 있기 때문에 개선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데요. 또 한 가지 또 준비해야 될 게 TK 신공항이나 달빛철도 건설 외에 지역 맞춤형 공약을 미리 제시할 필요도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미리 제시한대요. 네, 지금은 지역구 출마자들이 개별적으로 내놓은 공약에 기대는 형편인데요. 그 전에 대구시가 전문가 그룹이랑 머리를 맞대서 예. 새로운 공약을 미리 제시해야 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지역의 대표적인 국민의힘도 이번 총선을 위한 공약 개발 본부를 가동시킬 예정인데요. 대구시 맞춤형 공약이 반영될 수 있도록 지금부터 지역의 정치권과 행정력을 모아야 할 때라는 네. 설명이 나옵니다. 자, 총선을 앞두고 공약들이 나오고 있는데 우리 지역에 맞는 그런 공약들을 내세우고 있는지 좀 꼼꼼하게 살펴봐야겠습니다. 네, 매일신문의 구민수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가 몰랐던 역사의 진실과 이면을 들여다보는 시간입니다. 다시 읽는 역사 정만진 작가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자, 오늘 살펴볼 역사는 뭔가요? 예, 2023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팔공산이 도립공원에서 국립공원으로 승격이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팔공산 국립공원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팔공산 하면 안 그래도 이제 낙동강, 금호강과 더불어서 우리 대구 경북을 대표하는 자연의 상징적 존재 아니겠습니까? 네. 국립공원도 됐고 하니까 오늘은 팔공산에 서려 있는 역사를 한번 살펴볼까 합니다. 네. 너무 가까이 있어서 너무 익숙해서 예. 팔공산에 대해서 그렇게
열심히 공부를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잘 한 적이 없는 것 같은데 그렇죠. 대구 경북의 얼굴 중 하나인 팔공산에 관한 그 역사 공부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렇습니다. 사람도 왜 자기 근처에 있는 사람은 얼마나 소중한지 잘 모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자연도 마찬가지고 역사도 그런데 그렇다면 우리가 팔공산에 대해서 가장 먼저 상기할 만한 내용이 뭐냐 하면은 옛날에 선조들이 신라 때죠. 팔공산을 어떻게 생각했느냐는 겁니다. 지금 우리는 이제 팔공산을 국립공원으로 생각하는데 네. 당시에는 어떻게 생각했느냐. 그럼 궁금하죠. 이제 지금은 우리가 그냥 팔공산이라고 부르잖아요. 네. 근데 신라 때는 팔공산이 아니고 물론 공산으로 불렀는데 공산 말고도 부악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부악은 아버지의 산입니다. 오. 그 나라의 아버지에 해당하는 산이다. 또 중악이다. 중심이 되는 산이다. 이렇게 불렀어요. 의미가 있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신라 때 나라에서 팔공산을 아버지산, 나라의 중심산 이렇게 불렀다는 것은 그만큼 신성시하고 숭앙의 대상으로 보았다는 거죠. 네. 그 외에 이제 뭐 토암산을 동악, 계룡산을 서악, 지리산 남악, 태백산 북악 이렇게 불렀으니 중악이 중심이지 않습니까? 네. 그만큼 우리 선조들이 팔공산을 대단하게 받들어 모셨다. 신라 시대 때부터 팔공산을 우리나라의 중심으로 여겼군요. 그렇죠. 자부심을 가질 만한 일입니다. 예, 예. 임금이나 주요 인물들이 팔공산에 남긴 흔적도 꽤 많이 있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생각만 그래 하면 못합니까? 실제 흔적을 남겨야죠. 그럼요. 그래서 우선 이제 그 유명한 선덕여왕부터 자체를 남겼는데 어디 남겼냐면은 부인사에 남겼죠. 부인사 이름만 들어도 부인. 예, 선덕여왕을 상징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이 선덕여왕이 이 절을 이제 원당으로 삼았는데 원당이 불교에서 뭐냐면 이제 서양 종교식으로 말하면 날짜를 정해놓고 다니는 이제 교회 그런 뜻이에요. 정기적으로 다니는 곳이다. 그렇죠. 그러니까 선덕여왕이 경주에 있는 절에 안 다니고 부인사에 다녔다 이 얘기죠. 왜 그랬느냐? 팔공산을 그렇게 생각했기 때문이죠. 예. 그래서 지금 부인사에 가면 이제 숭덕전이라고 하는데 원래 이름은 선덕묘인데 선덕여왕 제사 지내는 건물이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김유신 장군과 원효 대사가 또 팔공산에 수도했다는 건 널리 알려져 있는데 네. 은혜사에 그 중암 석굴이라는 게 있고요. 불국사에 가면 홍주암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새 군의가 대구로 편입됐기 때문에 정상부에 가면 오도암이라고 해서 원효가 도를 깨우친 절이 복원이 되어 있어요. 네. 그만큼 신라에서 중요 인물들, 핵심 정치 세력이 팔공산을 중요하게 여겼다는 사실을 알 수 있죠. 그렇군요. 신라에서 이제 고려 시대로 넘어와서 가장 많이 이제 알려진 사건은 왕건과 견훤이 대구 동구 지묘동 일대에서 큰 전쟁을 벌인 거 이게 아닌가 싶어요. 그렇습니다. 그게 이제 927년인데 흔히 동수대전이라고 하잖아요. 예. 동수는 동화사를 뜻합니다. 왕건이 여기서 대패를 하고 이제 앞산까지 도망쳤다 성주로 가는데 우리가 이 정치적 사건만 알지만 우리가 하나 주목해야 될 일이 있는데 당시에 대구 사람들이 왕건이 아니라 견훤 편을 들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얼핏 생각하면 왕건이 나중에 최종 승리를 하니까 왕건 편 들지 않았겠나. 견훤은 또 백제 쪽이니까. 예. 그렇지만 신라와 백제가 600년을 싸웠기 때문에 지역 감정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하는 건 우리가 피상적으로 보는 거고 실제는 그 당시에 지역 감정이란 게 없었다는 거죠. 그렇군요. 그리고 또 팔공산은 해인사 8만 대장경보다 100여 년 이상 앞서서 제작되는 초조대장경이 부인사에 있었는데 그게 지금은요? 1232년에 몽고군이 쳐들어서 불질을 넣은 것으로 보통 그래 보고 있죠. 예. 그런 사건을 보면 나라가 힘이 왜 써야 되느냐 하는 것을 우리가 지금 또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네요. 자, 조선시대로 넘어와서 조선시대에는 팔공산과 관련해서 어떤 사건이 있었나요? 조선시대에도 팔공산은 고려시대 때와 마찬가지로 전쟁이 나면 피란을 가던 장소였어요. 그런데 고려 때는 몽골군이 쳐들어왔을 때 우리나라 대구 사람들이 많은 피해를 입었지만 네. 임진왜란 때는 안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광군은 동화사에 본부를 두고 의병은 부인사에 본부를 두고는 서로 잘 협력을 해서 일본군이 팔공산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했어요. 그렇군요. 그 덕분에 1592년에는 대구 사람들이 팔공산에 피란을 가서 별로 피해를 입지 않았습니다. 이건 전국적으로 아주 모범 사례인데 네. 어떤 모범 사례냐. 보통 광군과 의병이 서로 다투었어요. 임진왜란 때. 그런데 대구서는 서로 광군이 협조를 해서 전국적으로 아주 훌륭한 모범 사례를 남겼다.
그걸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위기에 강하네요. 역시. 그렇죠. 거기다가 사명대사가 또 영남 지역 의병들을 좀 승병 중에 의병 총지휘하는 본부를 동아사에 차렸고요. 백불고택의 채원선비가 반개수록이라고 하는 유형원이 쓴 책인데 이게 인쇄되지 못한 채 100년 동안 묻혀있던 것을 이것을 인쇄가 되도록 하는 실학 사상 역사적인 철학적인 업적을 남겨서 예. 우리나라 철학사에서 굉장히 중요한 저작인데 고등학교 때 배웠지만은 기억이 아마 가물가물하실 겁니다. 열심히 외웠던 기억은 납니다. 자, 조선 후기로 접어들면은 팔공산에는 어떤 역사적 사건이 팔공산에는 조선 후기의 산성을 대표하는 가산산성이 축성이 됩니다. 이거는 외성, 중성, 삼성으로 성이 세중으로 되어 있다는 이야. 아주 특별한 이제 형태 예. 축성수를 보여주고 있는 거니까 우리가 지금까지는 그냥 봤지만 이게 그런 게 있구나 하고 살펴보면 또 색다른 의미를 찾을 수 있고 또 실제로 가보면 가산 꼭대기에 가면 가산 바위라는 큰 바위가 있는데 네. 거기서 내려다 보면 또 경치도 매우 훌륭합니다. 가산산성에는 또 성곽 정문 바로 앞까지 이제 그렇죠. 자동차를 이용해서도 갈 수 있잖아요. 네네네. 예. 높은 산에 또 올라가기 힘든 분들도 이용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여기 또 경치가 그렇게 좋잖아요. 좋습니다. 예. 네. 그러니까 봄에도 좋고 겨울에도 가면 좋고 눈 내려도 딱 성내가 매우 넓어가지고 매우 좋고 길이 또 성 안에서도 매우 좋습니다. 그러니까 가파른 길 걷기 힘든 분도 천천히 성 안을 산책할 수 있기 때문에 매우 좋은데 네. 단 하나 이제 역사적으로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은 조선시대에 이 가산산성에 칠곡 도호부를 설치했습니다. 지금 말로 하면 칠곡 군청을 거기 설치해놨어요. 오. 그러니까 칠곡 사람들이 볼일 보려면 100년 동안 그 산성을 오르내려 했으니까 얼마나 힘들었겠느냐 이런 생각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이야, 힘들었겠는데요. 예. 네, 네. 어쨌든 전쟁에 대비해서 높은 산에 성을 쌓을 수밖에 없었지만 관청이 또 이렇게 산악지대에 있어서 주민들은 좀 힘들었을 것 같긴 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국립공원으로 승격한 팔공산의 미래를 위해서 우리 시민들이 좀 기억하고 해야 할 일은 뭐가 있을까요? 그리고 문화유산을 아끼고 자연을 보호해야겠는데 기본적으로 네. 이 팔공산에 서려 있는 역사에 대해서 알아야 홍보를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제가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예. 이제 조선이 망해가 가지고 이제 의병을 하고 독립운동으로 가잖아요. 네. 그럼 대구를 대표하는 독립주사 중에 1910년대를 대표하는 이제 독립운동 단체가 국정교과서에서 광복회라고 했는데 이 광복회 창설 주역인 우재룡이라고 하는 지사가 팔공산에 본부를 차려놓고 일본하고 계속 전투를 했습니다. 오. 그럼 우리 대구 시민들께서 지금 현재 그런 사실을 잘 모르잖아요. 네. 그래서 팔공산에 대한 역사와 이제 문화 자연유산에 대해서 많이 알아야 할 수 있기 그렇습니다. 때문에 팔공산 일단 많이 가보시기를 권장드립니다. 예, 팔공산의 역사에 대해서도 관심을 갖고 또 더 자주 가봐야겠습니다. 자, 오늘은 국립공원으로 승격된 팔공산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봤습니다. 정만진 작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대구에 50년 동안 한센병 환자들을 돌보고 있는 봉사단체가 있습니다. 참길 자원봉사센터, 참길회라고 불리는데요. 코로나19 이후 어려워진 운영 상황에도 불구하고 꿋꿋하게 봉사를 이어가고 있는 봉사단체입니다. 오늘 줌 인터뷰에서 참길회의 구태우 사무국장을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자, 참길에 어떤 활동을 하는지 좀 자세하게 좀 소개를 부탁드릴게요. 네, 저희 참길에는 말 그대로 참길을 걷는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네. 저희 단체는 1973년 아직 이제 복지나 인권의 개념이 좀 생소하던 시대에 좀 소외되고 힘든 이웃들과 함께하기 위해 좀 뜻있는 분들이 모여서 활동을 시작했고요. 예, 그렇게 이제 자유와 평등, 좀 정의의 혜택이 편견 없이 구현되는 사회를 지향하겠다는 의미로 좀 만들어졌습니다. 그렇군요. 예, 그리고 이제 지역의 아동시설이나 보인시설, 이런 장애복지시설의 현장에 이제 봉사활동과
그리고 소록도 병원 그리고 한센인 지원 활동, 노숙자 지원 활동 등을 좀 매년 이제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예. 지난 2016년에는 대통령 표창을 받으셨고 또 2020년에는 소록도 주민들이 참길 소록봉사단 봉사활동 기념비를 직접 세웠다고 들었습니다. 50년 동안 꾸준히 봉사활동을 하는 일 정말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소록도에서 주로 봉사활동을 하셨다고요? 예. 예, 얘기를 좀 해주시겠어요? 예. 소록도는 이제 전남 고흥군에 있는 섬인데요. 섬의 모양이 이제 어린 사슴과 비슷하다 해서 이제 소록도라고 부릅니다. 네. 현재는 이제 한센인들을 이제 전문적으로 치료하는 이제 국립 소록도 병원이 이제 그 섬에 있고요. 이제 섬 전체가 이제 한센인들을 위한 치료 공간과 이제 거주지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네. 왜 한센인들이 소록도에서 생활하고 있는가에 대해서는 좀 이해하기 위해서는 일제 강점기로 좀 돌아가야 되는데요. 일제 강점기 때 이제 전국에 이제 흩어진 이제 한센인 환우들을 이제 소록도 병원에 이제 소록도 섬에 강제로 수용해서 예. 그곳에서 이제 한센병을 치료하고 보호한다는 명목으로 좀 만들어졌고요. 하지만 이제 소록도 한센인들의 치료 시설보다는 오히려 수용소에 가까운 이제 격리 시설로 좀 운영됐습니다. 그렇군요. 예, 당시 일본인이었던 이제 병원장이나 병원장들이 이제 당시 이제 전쟁을 위한 물자를 위한 강제 노역이라든가 그리고 여러 가지 이제 생산 활동을 위한 이제 한센인들 강제 노역을 좀 많이 시켜서 네. 그런 초들과 좀 인권 억압들 이런 문제들이 좀 많이 발생했던 시설이기도 합니다. 그렇군요. 그 한센병에 대해서 이제 많이들 아시긴 하지만 어떤 질병인지 간단하게 좀 소개를 해주시죠. 예, 한센병은 이제 나균에 의해 감염되는 이제 전염성 피부 질환입니다. 현재는 이제 전 세계적으로 한 24개국을 제외한 이제 나머지 지역에서 연간 1만 명당 한 건 미만으로 발생하는 이제 드문 이제 질환이고요. 네. 이제 잠복기가 이제 최소 9개월부터 최대 20년까지 매우 긴 질병인데 발병하게 되면 이제 피부가 이제 붉은색이나 채색돼서 반점이 생기고 이제 차갑고 따뜻한 정도 그리고 고통 정도를 잘 느끼지 못해서 상처가 나기 쉽습니다. 그렇군요. 예, 지금 이제 전염력이 매우 낮은 병이기에 적게 치료를 받으면 이제 완치할 수 있고요. 앞서 소개드린 소록도 같은 경우도 소록도에 있는 370여 분의 환우들도 이제 대부분 이제 전염성이 없는 이제 음성으로 판단받아서 생활을 네. 하고 계시고요. 예. 지금 다만 이제 소록도에 계신 이제 한 390여 분 계시는데 일단 이제 질병을 이제 발병해서 앓고 있다기보다 후유증으로 인한 이제 피부 변형으로 또 회복이 더딘 분들이 대부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오래전에는 참 치료가 힘든 병으로 이렇게 알고 있었는데 이제는 적게 치료만 잘 받으면 완치가 될 수 있는 그런 병이군요. 예, 그렇습니다. 예. 지금은 이제 우리나라는 이제 거의 한센이 발병이 거의 제로에 가깝다 보시면 되고요. 요즘은 이제 만약에 뭐 발병되더라도 리팜피신과 댐프손 그리고 클로파지민 등 이런 다양한 여러 비슷한 항생제를 결합해서 이제 사용하면은 치료는 바로 되고 이제 전염력도 바로 상실되는 병입니다. 하지만 이제 예전에 이런 치료약이 없을 경우 이제 발생했던 피부 질환에서 후유증이 심해서 네. 아직까지 그런 흔적들이 많이 남아 있는 분들이 계신 겁니다. 그렇군요. 뭐 일제 강점기까지 이제 가서 얘기를 좀 해주셨는데 당시에는 뭐 시대적 배경 때문에 제대로 된 치료를 받기 어려운 그런 환경에 계신 분들이 소록도로 많이 가셨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 당시에는 이제 치료약도 적당치 않았고 없어서 많은 분들이 이제 그 병을 알았고요. 네. 그리고 당시 한센인들을 내에서 이제 나누는 이제 말씀하신 얘기가 한센병 환자들은 태어나서 3번 죽는다는 얘기 있습니다. 처음에 이제 한센병이 발병했을 때,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사망했을 때, 그리고 세 번째가 사망하고도 이제 일제에 의해서 강제로 해부될 때, 아이고. 이렇게 3번에 그리고 나서 이제 또 소록도 내에 있는 화장터에서 이제 화장이 되셔서 하셨는데요. 이런 환자들을 격리하는 이제 감금실 근처에 이제 검시실에 서서 환자가 이제 돌아가시면 이 검시실로 옮겨져서 해부를 당하고 그렇군요. 그리고 그런 좀 안 좋은 이제 상황들로 놓여지게 됐고요. 그렇습니다. 이렇게 힘든 시기를 다
거쳤는데 이제는 또 치료도 가능한 그런 병이 됐습니다. 최근에도 이 한센이들을 위해서 소록도에 다녀오셨다고요? 예, 지난 2020년에 이제 소록도를 방문하고 네. 코로나 이후로 계속 이제 4년간 방문을 못하다가 지난 1월달에 한 60여 명의 봉사자들과 함께 소록도를 방문하게 됐습니다. 이렇게 꾸준하게 소록도를 방문하는 이유가 혹시 있으신지요? 말씀대로 이제 발병률이 예전만큼은 높진 않지만 그래도 오히려 저희들이 소록도를 방문하면서 방문한 게 이제 거의 40년이 다 됐는데요. 네. 이제 저희가 갈 때마다 어르신들이 이제 반갑게 반겨주시고 그리고 이런 봉사자들이 또 오히려 또 소록도 가서 봉사활동을 하지만 또 오히려 그분들한테 배우고 오고 그분들과 함께하면서 느끼는 부분이 더 많아서 네. 매년 많은 분들이 이제 봉사활동으로 참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소록도뿐만 아니라 또 지역의 한센병 환자들도 많이 돌보신다고 하는데 참기래 앞으로의 계획과 바람을 좀 말씀을 해주시죠. 예, 지금 지역에서도 뭐 이렇게 가까운 곳에 한센이 정착촌을 찾아서 이제 방문해서 여러 봉사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네. 앞으로 이제 소록도도 이제 코로나를 이제 이후로 이제 봉사 활동을 하게 돼서 또 올해 또 40년이 돼서 또 좀 다양한 활동들을 가지고 그 소록도 평생을 소록도에서 살아오신 분들을 위해서 좀 정을 나누고 마음을 위로해드릴 수 있는 활동들을 좀 계획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참기를 걷는 참기래 여러분들의 봉사활동에 활동을 응원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참길회 구태우 사무국장이었습니다. 오늘 대구 경북 지역 대체로 맑겠고요. 낮 기온 13도에서 19도 분포로 어제보다 4, 5도가량 높겠습니다. 생생매거진 오늘 준비한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박은정이었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